자, 봅시다. 준비하세요.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설명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할 건데 우리 학원에 이제 원래 다 기존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들이야. 어차피 이제 익숙하니까 상관없어요. 그거 말고 쌤이 사오라고 했던 교재 있었는데 없어? 아 진짜? 오케이. 잠깐만. 그럼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아까 하더니 계속 하면 우리 학원에 아직까지 좀 이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 그쵸?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수업은 1일차가 주차의 1일차가 언제로 생각하면 된다고? 토요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 우리 토요일날 지금 다 같이 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토요일이 기준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이 1월 10일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1월 10일 날 수업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뭘 내줍니까? 숙제를 내준다. 그쵸? 자, 근데 숙제 양이 좀 많다고 했어요. 그냥 집에서만 하기에는. 자,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 요거 독해전쟁이랑 그 다음에 비상중등 수능 독해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두 개의 교재를요. 토요일에도 들고 오고요. 토요일에도 들고 오고 또 언제도 들고 온다고. 월화수목금 중에 여러분들 따로 또 들어오는 요일 있잖아. 맞죠? 따로 들어오는 요일. 그날도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날 챙겨오면 선생님이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수업하고 나면 이렇게 옆에다가 1월 10일 숙제해가지고 적어주는 그 것들이 있어요. 지문도 있을 거고, 비문학 지문도 있을 거고, 문학 작품도 있을 거고, 맞죠? 자, 그러면 그것들을 언제 하면 된다? 요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요때는 뭐 이제 있을 거 아니야, 평일날. 맞죠? 자, 평일날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요일에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는데도 아마 거의 못 끝날 거예요. 조금 남을 거야. 그럼 그 조금 남는 부분은 뭐 하는 거야? 따로 집에 가서 마무리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다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세진도 나가고요. 또 새 과제 나오겠지. 맞죠? 그럼 그 새로운 과제 또 뭐 하는데 주중에 다 해결하고 그러고 또 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새로 왔지만 사실은 평일에 들어오면 이번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해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을 못 만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 요일이 있고 또 따로 이제 개별 멘토로 수업하는 요일이 있고 또 아닌 요일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는 시간대는 거의 못 볼 가능성이 높아요. 쌤은 좀 밤 9시 막 이렇게 늦은 시간에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가끔씩. 자, 그러다 보니까 쌤이 없고 다른 선생님이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완전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단체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선생님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새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얼굴도 이름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그때서는 이제 알겠지. 맞죠?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을 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토요일에 단체 수업 듣는 학생 거제어 중 1학년, 2학년 딱딱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몰라. 이제 일주일 해봐서 알겠지. 뭐 오면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언니 오빠들도 이렇게 쫙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걸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이 너 그 단체 수업 토요일에 듣는 학생이구나. 거제어 중 2학년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너 이런 거 하는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고요. 또는 비문학 지문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요거 같이 조금 해설해 주세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옆에서 비문학 지문도 같이 해설 좀 해주십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비문학 말고 비상중독 수문독해라고 이제 문학 교재도 마찬가지로 숙제가 있잖아.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가끔씩 뭐 내줄 거냐면, 자, 이 문학 작품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할 겁니다. 평일에 멘토 수업에 멘토 선생님한테 설명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 뭐 하면 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멘토 선생님이 막 들으세요 여부에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실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와가지고 너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토요일날 요거 설명 들으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그거 설명 듣고 이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쌤이 그거를 계속 요 토요일 본 수업이랑 이제 다른 요일날 하는 이제 그 멘토 수업 이런 것들을 계속 뭐 해야 되는지를 당분간은 알려줄 거야. 좀 지나고 나면 안 알려줄 겁니다. 그럼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좀 지나면 안 알려줄 건데 당분간은 쌤이 하나하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거 이제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쌤이 이제 중간에 평일날 이제 다른 학생 봤는데 쌤이 얘기했던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좀 풀고 있나 쌤도 봐가지고 이제 이게 확실히 좀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새로 와가지고 지금 완전 생판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쌤이 이름을 얘기해줘도 그 선생님이 이름이랑 얼굴이랑 매치를 못해가지고 누군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몇 번 물어볼 거야. 계속 거제중 몇 학년이었더라?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뭐 해야 돼? 라고 해서 바로바로 좀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익숙해지는 시간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된다. 지수 맞죠? 오케이. 다 외웠다니까. 자, 70페이지 봅시다. 자, 70페이지 오늘 요 4회 법지문 한번 해볼 겁니다. 또 여러분 혹시 중학교 1학년 때 법을 배웠어? 뭐 어떤 거 배웠어? 막 민법, 사법 뭐 이런 거 배웠어? 아 진짜? 이야, 이거 교육과 좀 많이 바뀌었네. 나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약간 지리 배우고 그 다음에 인권 뭐 이런 것들 배웠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삼권분립 관련된 거 배우고 그거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배웠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하겠네? 아니야? 자, 볼게요. 국제법의 역할과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뭐야? 효과의 힘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미칠 수 있는지 그 정도가 바로 뭐야? 효력이 되겠죠. 효력, 효과에 대한 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문들을 읽다 보면 종류 중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봐봐. 비문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막 머릿속에 우겨 넣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막 여러분들 내 속에다 때려 넣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수많은 정보가 나올 텐데 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냐면 나열식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나열식으로. 나열이 무슨 말이야? 하나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열거 맞죠? 나열 열거.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정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국가들 사이의 협의에 기초해서 국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국제사회의 법률을 뭐라고 한다고? 국제법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국제법은 뭐야? 뭐랑 관련 있어? 국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랍니다. 국가 사이에서 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의무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규정했다라고 하는 게 뭐야? 딱 정해놨다는 거야. 맞죠? 정해놓은 법률을 뭐라고 한다고? 국제법이라고 한대요. 자, 지금 국제법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제법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어. 맞죠? 자, 지금 쌤이 이거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 혼자서 실제로 글을 읽을 때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글을 읽을 때 글자만 읽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알겠죠? 자, 글자만 읽는 거 아니에요. 글을 읽을 때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단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학년 때 예측하며 읽기가 있었을 텐데 없었나? 추론하며 읽기가 있었어 이번에? 조금 바뀌었네요. 추론하며 읽기가 뭡니까 결국은? 여기 이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을 때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떠올리는 거. 중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략된 내용은 무엇인지 떠올리는 거. 다음에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추론하며 읽기입니다. 교과에서 배웠던 건 다 활용하는 거야. 특히나 이런 비문학 지문은요 여러분들 그냥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이 아니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들 우리가 보통 수능 치면 이런 거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지문 읽고 문제 푼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 많이 필요해요. 읽기 능력 많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힘 아주 많이 필요해요. 맞죠? 다 필요해.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쌓아왔던 모든 배경 지식 다 활용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읽기 능력 다 활용하는 거야. 생각하는 힘 다 활용하는 겁니다. 다 열어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국제법 아까 우리가 의미 무엇인지 넣었고요. 국제법의 역할이 점점 뭐하고 있대요? 커지고 있답니다. 국제법의 역할과 효력 등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뭘까요? 달리라는 말, 여러 이론이라는 말. 예측하며 읽어볼까요?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올까요? 국제법의 역할과 효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한 개 나온다, 여러 개 나온다? 여러 개 나온다. 아까 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열이라고 되어 있다, 그치? 여러 개의 이론이 지금부터 나올 거야, 맞죠? 먼저라고 되어 있네. 첫 번째인가 봐. 먼저 현실주의 이론은 미안합니다. 문단 정리부터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 1문단에서 여러분들 정보는 뭐밖에 없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 맞죠? 자, 그럼 국제법의 의미 뭔데요? 국제법이란 국가 사이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겠죠. 네, 쌤 글자를 좀 잘 못 써요. 네, 또 이게 세워져 있으니까 글자 더 잘 안 써져요. 자, 국제법은요, 국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끝이야. 1문단의 정보는. 자, 다음 2문단의 정보 한번 봅시다. 먼저 현실주의 이론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첫 번째 이 말이겠다, 그쵸? 자, 현실주의 이론은 나는 이름 나오면 이렇게 표시해 줄래요? 왜? 여러 이름 나올 거라는 거 벌써 우리는 알고 있거든. 맞잖아. 자,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법이 국제관계에 존재하는 현실적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보는 거래요. 자, 봅시다. 이거 좀 어려워요. 국제법이 현실적 힘의 관계를 반영한 부수적인 현상이다. 자, 그럼 우리 단어 의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수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요? 부수적이다.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수적으로 뒤따라온다. 이 말은 뭐야? 이제 나를 뒤따라온다 이 말이야. 부수적이라는 건 뭐야? 누군가가 먼저 가는 게 있고 그 뒤를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뒤따라오는 얘를 부수적인 애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국제법이 뭐 하는 애라고?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애라고. 그럼 뭐의 부수적인데? 얘 앞에 있는 애가 뭔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현실적인 힘의 관계라고 적혀있죠. 잘 봐봐. 누구와 누구 사이의 힘을 말하는 거야? 시은아, 누구와 누구 사이의 힘을 말하는 거야? 국제관계.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힘의 관계겠지. 이 세상에 힘센 나라, 힘약한 나라 있어 없어? 있지. 완전 많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각각의 나라별로 힘의 관계가 다를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힘이 더 센데 우리나라를 미국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힘이 더 세? 미국이 당연히 힘이 더 세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현실적 힘의 관계라고 하는 건 국가와 국가 간의 힘의 관계를 반영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현실적인 힘의 관계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국제법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렵게 추론해볼까? 만약에 현실주의 이론으로 국제법을 생각하잖아? 그러면 현실주의 이론자 입장에서는 야, 국제법은 아주 평등해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국제법은 힘센 나라한테만 좋아 라고 얘기할까요? 전자일까 후자일까? 후자겠죠. 맞죠? 왜 그런데? 현실적인 힘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부수적인 현상이라며. 생각해봐봐. 힘센 사람 입장에서, 힘센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할 이유 있어 없어? 없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현실주의 이론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힘센 나라들 좋게 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추론 가능할까요? 맞죠? 이거 뭔가 우리가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론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봤을 때 만약에 그것까지 추론 가능하잖아? 밑에는 그냥 슥 읽어도 이해가 될 거야. 자, 볼게요.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체제를 통해서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건 들어는 봤지. 온 세계가 전쟁했던. 맞죠? 자,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체제를 통해서 입지를 붙인 현실주의 이론에서 보면 국제법이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힘이 있는 국가가 자국, 자기 나라 이익을, 관철은 무슨 말이냐면 지키다, 딱 지키고 안 내주다 이런 거야. 관철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끊어봅시다. 자,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현실주의 이론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힘의 관계가 국제법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국제법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힘센 나라한테 유리하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잖아.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편하게 사용하는 도구라고. 뭐가? 국제법이. 힘센 나라 입장에서 힘 약한 나라가 아이 그거 안 할래! 라고 하면 뭐야? 힘센 나라가 그거 국제법인데 너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뭐야? 무조건 하게 만든다고. 맞죠? 자, 그래서 그 때문에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국제법의 역할에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는답니다. 자, 봐봐. 현실주의 이론가, 그럼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야, 국제법이 우리 사회의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기대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가지겠지. 현실주의 이론가 뭐라고 해서 야, 국제법 그거 전부 다 강대국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 맞죠? 이 정도 우리 충분히 추론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추론 가능해서 당연해진 사실은 별로 필기 안 할 겁니다. 추론하기 이전이 중요한 거야. 맞죠? 자, 그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뭔데? 현실주의 이론은요, 국제법을 뭐라고 보는 겁니까? 현실적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부수적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휘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요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져요. 뭐만 생각하면 돼? 요거만 생각하면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추론으로 충분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은 굳이 필기할 필요 없겠지. 내 머리로 이미 생각이 가능한데. 근데 내 머리로 생각이 불가능해. 그럼 뭐해? 적으면 되지.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지금 잘 보세요. 현실주의 이론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달리라는 말들의 별표. 요거는 여러분들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법인데 다르다네. 맞죠? 다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반대되는 지점이 있겠지. 근데 그걸 지금 몰라.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궁금해야지. 맞죠? 그래야 다음 볼 거 아니야. 맞죠? 자, 궁금해하는 상태로 볼게요. 자유주의 이론은요,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뭐가 달라? 국제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래. 그럼 이 얘기 왜 하는데?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법을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보잖아. 현실주의 이론자들은 국제법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야? 아니잖아. 에이, 그거 전부 다 강대국을 위한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주의 이론이잖아. 근데 지금 자유주의 이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국제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평화나 인권 보호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국제사회에 실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사람 뭐야? 국제법은 진짜 평등을 추구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제법은 평화나 인권 보호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국제사회에 실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이론가들인가 봐. 자, 그에 따라 국제법의 주체 및 적용 대상을 국가로 한정하는 현실주의 이론과 달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 지금 앞문단에서 이 내용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현실주의 이론에 이런 특징도 있네. 무슨 특징이 있어? 국제법의 주체 및 적용 대상을 국가로 한정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현실주의 이론인가 봐. 자, 그러면 자유주의 이론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는데?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이런 비국가적 행위자들을 강조한대요. 왜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실현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평등을 실현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왜? 강대국이 한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자기 편한 대로 할 거 아니야. 근데 강대국보다 뭐야? 국제기구나 정부기구, 비정부기구가 만약에 한다고 치면 뭐야? 좀 더 뭔가 평등하게 느껴지겠지. 힘센 애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자,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가 간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국제관계의 변화와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면서 현실주의 이론과 상반된 입장을 친한데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라고 보는 게 자유주의 이론가들이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유주의 이론. 자, 자유주의 이론가들은요, 국제법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평화 등과 같은 가치를 국제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강조하는데, 아까 이름 뭐였냐? 국제기구.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 의 그래서 역할을 강조합니다. 왜? 얘네들이 평등을 이끌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국가 간 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서로 간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요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겠지. 국가 간의 교류는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 라고 보는 거. 자, 다음 또 다른 이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야? 계속 나열되고 있네. 두 개만 나오는 거 아니네. 맞죠? 자, 구성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 구성주의 이론은요, 국제관계의 성격, 국가의 이익, 행위자의 정체성 등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본대요. 자, 그러니까 구성주의 이론은요, 국가 간의 상호작용, 상호가 무슨 말이야? 상호가 무슨 말이야? 서로,
맞죠? 상호가 뭔데? 상이 뭐야?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자. 한자. 알겠죠? 서로야, 서로. 자, 국가 간의 서로 간의 작용을 통해서 변화되고 재구성될 수 있답니다. 뭐가? 국제관계가. 맞죠? 자, 그래서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본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요? 국제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행동하는 국가는 현실주의 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오직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뭘 끌어왔습니까? 현실주의 이론가들의 생각 끌어왔습니다.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주의 이론이라는 거야. 그런데 구성주의 이론은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러니까 현실주의 이론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성주의 이론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깔끔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 실현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한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국가들이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뭐 때문이라는 거야? 국제법이 국가적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뭐 때문에 국가들이 국제법을 지킨다? 이게 진짜 정당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라서 법을 지킨다는 거야.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해되죠? 자, 국제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인 국가는 자, 국제 규범과 세계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러니까 뭐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그랬더니 뭐야? 온 세계에서 러시아를 욕하잖아. 맞지? 그게 지금 뭐 한 거야? 국제 규범과 세계 여론을 신경 안 쓴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나라들 중에 아이씨 저 나라 마음에 안 드는데 이씨 확 전쟁해버릴까? 라는 생각하면서도 안 하는 나라들 많을 거 아니야. 왜 안 하는데 그러면? 구성주의 이론가들 입장에서 보면 국제 규범과 세계 여론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내가 이거 했다가 미국한테 왕따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러시아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있잖아. 맞죠? 유럽과의 관계 다 끊겼고 그 러시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돈 유럽 계좌에 그대로 동결돼가지고 못 뺍니다. 맞죠?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단 말이야 러시아는.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뭐야? 여론이잖아, 여론.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 이론가들 입장에서 국가는 정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뭘 지킨다? 국제법을 지킨다는 거야. 맞죠?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지. 이해되죠? 자, 이거를 배우고 외우는 건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때. 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연습하는 건 뭐야? 생각하는 연습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아, 저기까지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국성주의 이론. 자, 구성주의 이론은요, 국제관계가 국가 간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되고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변한다는 거야. 국가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누구랑 누구랑 동맹하고 누구랑 누구랑 사이 멀어지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다? 뭐였냐? 아, 국가적 행위의 정당성. 정당성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국제법은 국가적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지킨다는 거야.
또 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였어요? 국가는 국제 규범, 그 다음에 세계 여론,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건. 자, 다음 봅시다. 현실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저거 좀 기다려줄게요. 자, 현실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구성주의 이론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자가 국가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현실주의 이론도 그렇고 구성주의 이론도 그렇고 누가 중요해? 국가가 중요하다라는 건 서로 똑같은 생각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얘네 둘이 공통점도 있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동의하지만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이익을 보다 큰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성주의 이론은요, 현실주의 이론과 비교했을 때 주요한 행위자가 국가라는 점에는 동의하는데 이런 애들보다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현실주의 이론이 더 큰 맥락을 생각하는 거야? 구성주의 이론이 더 큰 맥락을 생각하는 거야? 이 문장을 통해서 보면 문장을 생각하고 읽어봐야 돼. 맞죠? 현실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라고 하면서 주어가 뭐야? 구성주의 이론이 주어야. 맞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구성주의 이론이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거야. 누구보다? 얘보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문장, 한 문장에 현실주의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의 공통점 차이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국제법이란 현실주의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힘이 있는 국가에 의해 좌우되는 고정불변의 규칙이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 발전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 이론가들 입장에서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뭔데? 자,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 국가를 비롯한이라고 했으니까 국가 포함, 그럼 또 누구도 포함, 국제기구, 그 다음에 비정부기구 이런 거 다 포함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다양한 국가사회의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이거 아까 나왔던 말인데 반복되고 있네. 맞죠? 형성 발전되는 규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 아까 위에서 봤는데 어디에 나와 있었어? 여기에 나와 있네.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고. 맞죠? 딱 구성주의 입장인가 봐 이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게. 형성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도 변하는 거잖아. 맞죠? 자, 다음 볼게요. 이에 따라 구성주의 이론은 자유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번에 또 누구랑 공통점 찾고 있어? 자유주의 이론이랑 공통점 찾고 있습니다. 글 좀 짜증나죠 여러분들? 자, 일부러 이렇게 쓴 거 같아. 자, 구성주의 이론은요 자유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자, 얘네 둘의 공통점처럼 자, 비국가적인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국제규범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뭐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답니다. 이거 아까 자유주의 이론 했던 거 기억나는데 자유주의 이론은 국가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구성주의는요 비국가적인 시민사회 행위자들 이게 누구겠어? 비정부기구랑 국제기구겠지. 맞죠? 자,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더 주목하고 있다 가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봅시다. 이 사람 구성주의 좋아하나? 지금 한 번 더 나오네. 맞죠? 자, 이거는 잘 보세요. 나는 이렇게 정리할래. 구성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나 공통점 차이점 쓸래. 어차피 글이 그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공통점 뭐였어? 국가가 주요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거.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뭐였어? 더 차이점은요, 이 맥락이라는 점에서 누가 더 크다고? 현실주의랑 구성주의가 있으면 누가 더 커? 구성주의가 더 크다고. 나는 이렇게 정리할래. 맥락과 관련되어 있는 관점에서는 구성주의가 현실주의보다 더 큰 맥락으로 바라본다고. 그렇죠?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맞죠? 어떤 방식으로 하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는데. 자,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뭐였어? 저기 뭐냐, 자유주의 이론이랑 공차였습니다. 맞죠? 자, 구성주의, 자유주의, 공통점. 비국가적 시민사회였니? 됐어. 맞네. 비국가적 시민사회의 영향에 주목하는 거. 특징. 차이점 쓰려고 했더니 지문에 차이점 있어 없어? 안 나오네. 그래. 공통점까지.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구성주의 이론은 독립적 설명보다 대체로 현실주의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을 보완하는 논리로 활용된대요. 아, 공통점이랑 차이점 엮어준 이유가 뭐야? 이거 한 문장으로 바로 연결됐어. 세상에 현실주의 이론이랑 자유주의 이론이 있는데 얘네는 서로 섞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서로 반대란 말이야. 맞죠? 왜냐면 얘는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는 비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맞죠? 서로 반대인데 구성주의는 뭐야? 대체로 얘네 둘 사이를 뭐 하는 역할을 한대요? 보완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윗문단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공통점 차이점 짜증나게 적었나 보네. 맞죠? 자, 우리가 글이 구성된 원리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구성주의는 어떤 상황으로 사용된다? 이 두 가지 이론을 보완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거야. 봐봐. 국가라고 하는 건 사람들 사는 사회잖아. 이 국가는 어떠하기 때문에 무조건 현실주의 이론으로 봐야 돼 라고 딱 정해서 볼 수 있어 없어? 어떤 면은 현실주의적이고 어떤 면은 자유주의적일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실제 국제관계에는 위에서 언급한 입장들이 모두 혼재가 무슨 말입니까?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위에서 언급한 입장들이 전부 뭐였다? 실제로는 섞여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국제안보 분야에서 현실주의 이론이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제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이론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대요. 어느 분야에서 인기 있는지도 얘기하네요. 자, 봅시다.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누가 더 현실주의가 좀 더 주목받고요. 국제정치와 경제 사이에서는 자유주의 이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구성주의 이론은요, 어떤 역할을 한다? 현실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뭐 하는 역할을 해?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안보 분야에서는
현실주의 이론이 어울려? 국제 정치 그다음 경제 분야 얘는 누가 더 어울려? 자유주의가 좀 더 어울려. 안보 분야에선 현실주의, 국제 정치에서는 자유주의가 좀 더 어울려 정도가 되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지금 지문 하나 봤고요. 나중에 문제는 조금 이따 풀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지문은 과학 1 102페이지입니다. 과학 지문. 과학 지문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죠. 내가 쌤들 본 적도 없는 물건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기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잠깐만. 여러분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배웠어? 에너지라는 걸 배웠어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배웠어요? 열 에너지 배웠어요? 그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안 배웠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그건 안 배웠는데, 자 그럼 알겠습니다.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배웠다, 그렇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왜냐면 계속 여러분들이 배워놓은 상식 선에서는 쌤이 계속 그 지식을 활용하게끔 할 거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랑 관련된 건 아니고 사실 물건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 에너지와 관련된 게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9세기 유럽의 과학자들은 한 종류의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대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 요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대요. 맞죠? 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 근처. 미안합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전기력이랑 자기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거 2학년 때 배우나? 3학년 때 배운다고? 나는 2학년 때 배웠거든. 나는 기억나.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했는데 혹시 예습한 사람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왼손이구나. 플레밍의 왼손 법칙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모르는 채로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전기가 흐른다는 말입니다. 맞죠? 전류가 흐르는 전선 근처에서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거. 미안합니다. 얘기해줘야겠다. 자, 전기는요 무슨 힘을 만듭니까? 자석의 힘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침반의 바늘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라서 우리가 나침반을 보고 북쪽 남쪽 찾을 수 있는 이유는요, 지구가 거대한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석으로 만들어진 나침반을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얘기했어요. 흐르는 전기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자기력, 그러니까 자석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향은 다른데. 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 근처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무슨 힘도 생겨? 자석의 힘도 생깁니다. 이걸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전류가 흘러서 자기력이 생기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입니다. 당연히 나침반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자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맞죠? 자, 다음 볼게요. 쇠를 깎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발생하는 마찰열. 마찰열은 배웠다, 그쵸? 마찰력을 배웠잖아, 그치? 마찰하면서 생기는 열이 마찰열일 거 아니야, 맞죠? 자, 마찰하면서 엄청나게 발생하는 마찰열 등은 실제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에너지의 변환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게 뭐야? 얘네 예시입니다. 예시. 뭐야? 이거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에너지, 전기 에너지, 맞죠? 요거는 뭐야? 마찰하면서 생기는 열이니까 열 에너지겠지, 맞죠? 그런데 마찰하려면 운동을 시켜야 되잖아. 이 운동하는 건 운동 에너지잖아, 맞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마찰열 등은 실제로 에너지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건 사실 딱히 없긴 합니다. 왜냐면 물건이랑 아무 상관없긴 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끝까지 다 안 읽어보면 모르잖아, 맞지? 자, 근데 여기까지만 쭉 읽어봤을 때 결국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1문단은 에너지 변환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19세기 유럽 과학자들은
시기가 이제 세기다, 그쵸? 19세기 과학자들은 전류가 흐르는 거 그냥 쌤이 전기력이라고 할게요. 전기력,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열, 요걸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에너지는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조금 기다려줄까요? 오케이. 에너지의 변환이 안 보인다. 에너지의 변환이 단순히 과학의 과제만은 아니었답니다. 왜 그런데? 산업혁명을 일어나게 한 증기기관의 핵심 원리도 석탄을 데워서 나오는 열을 사용해 기계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 알고 있나요? 모터가 움직이는 원리?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는 알죠? 이게 산업혁명 2학년 때 배우는데, 자, 우리 증기기관차 하면은 폭폭 하면서 슉슉슉슉 하면서 달려가잖아, 맞지? 이 폭폭 축축 이 소리가 왜 나는데? 압력밥솥 같은 소리가 왜 나는데요? 수증기가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맞죠? 수증기가 왜 올라가는데? 아이 참, 그림을 참 못 그려가지고. 자, 기차입니다. 자, 기차가 달려가는데 여기 불 쪽에다가 폭폭 이러면서 공기가 막 퐁퐁퐁퐁퐁 올라가요. 왜 퐁퐁퐁퐁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뜨겁게 열을 막 석탄 가지고 막 불을 막 태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실린더가 있습니다. 이 실린더가 이제 뜨거워지면, 공기가 뜨거워지면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막 눌러, 막 이렇게 눌러.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게 이제 지금 열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팡팡팡팡 움직이면서 뭐야?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움직여? 바퀴가 칭칭칭칭칭칭 하고 움직여. 그러면서 기차가 가는 거거든. 그게 증기기관차입니다. 지금 저기 뭐냐, 석유 넣는 자동차도 다 그런 원리로 가는 거죠. 자동차에 석유 왜 넣는데? 석유 넣어가지고 불 붙이는 겁니다. 차 안에서. 점화해요. 점화하면은 이 온도 때문에 뭐가 됩니까? 모터가 돌아가요. 모터가 돌아가면 뭐가 돌아가는데? 바퀴랑 연결해서 바퀴를 돌리는 거거든. 자, 그래서 차를 오래 운전하면, 특히나 전기자동차 말고 석유 넣는 자동차는 차 본넷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계속 돌리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게 지금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예시거든요. 이 정도 상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자, 다시 볼게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에너지의 변환이 누구의 과제만은 아니었다고, 과학의 과제만은 아니었다고, 누구도 필요했다고, 산업에도 필요했다고. 왜? 이런 걸 해야지 공장도 돌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석탄이 중요했던 이유는 뭔데요? 석탄 넣으면 끝도 없이 불로 타는 거야. 그럼 이 열 에너지 가지고 공장도 돌리고 기차도 돌리고 다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증기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산업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으로 차를 만들면 증기기관차야. 증기기관으로 배를 만들면 증기기관선이야. 증기기관으로 공장을 만들면 그냥 공장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증기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산업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 열이 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열이 일로 바뀐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사실 나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 단위가 줄이라는 단위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 혹시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요거 만든 사람이 제임스 줄이라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가 생긴 거야. 알겠죠? 자, 다시 열이 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만들지. 맞죠? 이러한 상황에서 열과 일의 관계를 밝힌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있는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줄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에너지의 변환이 누구에게도 중요했다? 산업에
혁명의 증기 기관에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에너지의 변환. 누구한테 중요했다? 증기기관한테 중요했다. 증기기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증기기관의 효율을 높이면 산업발전이 되기 때문이죠. 증기기관의 효율이 올라가면 산업 발전도 크게 됩니다. 자, 다음 처음에 줄은 전동기의 경제적 효율을 측정하는 데 관심을 두었대요.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연료가 필요한지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만들어내려면, 공장으로 옷을 이만큼 만들어내려면 석탄을 몇 개를 집어넣어야 되지? 이게 바로 뭐야? 지금 경제적 효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러던 중 그의 관심은 열과 일의 관계로 확장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줄의 실험이라고 일컫는 회전 날개 실험을 고안하는데 성공하게 된답니다. 자, 줄의 실험 장치는 단순하지만 정교했대요. 자, 회전 날개 실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아 몰라? 몰라? 나도 몰라요. 맞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나 봐. 자, 이렇게 그림 나오잖아요. 그림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어떻게 파악하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이름 확인해. 그리고 얘네들의 역할 얘기해 줄까 안 얘기해 줄까? 무조건 얘기해 줍니다. 모르는데 내가. 맞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하나 보고 확인, 하나 보고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봐야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전 날개 실험 요 통 가지고 했나봐. 자, 그는 물통 속에 회전할 수 있는 날개와 물통 밖에 추를 설치한 후 이를 도르래로 연결하였답니다. 그럼 나 찾아볼래? 추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습니다. 맞죠? 자, 물통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어요. 도르래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네. 다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설치한 후 이를 도르래로 연결하였는데 물통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밀폐한 뒤, 아, 요거 완전 그냥 보온병처럼 밀폐되어 있네. 열 못 빠져나가게. 맞죠? 그럼 나 이거 약간 보온병처럼 생겼다고 상상할래? 요즘 보온병 안 쓰나? 텀블러처럼 생겼다고 상상할게요. 자, 다음 밀폐한 뒤 추를 떨어뜨린답니다. 추를 떨어뜨린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를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상상해 봐야 돼. 맞죠? 추를 떨어뜨리면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물통 안에 날개가 회전하게 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내 것 좀 잘 안 보여요. 자, 여기 지금 안에 보면 회전 모양의 날개가 있나 봐. 날개가 잘 안 보이나? 안 보이면 그냥 있다고 치면 돼. 알겠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자, 날개가 뭐 하게 된대요? 안에서 회전하게 된대요. 맞죠? 회전하면서, 자, 회전하는 날개와 물이 마찰이 생겼네. 마찰하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 뜨거워져. 열이 생겨. 맞죠? 자, 물의 마찰로 인해서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실험 과정에서 증가한 온도와 추가 떨어지는 높이를 계산한 결과 이 추 1파운드 무게의 물을 화씨 1도만큼 올리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772파운드 무게의 물체를 1피트 높이에서 낙하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냈대요. 자, 지금 여기 단위 뭐라고 돼 있어? 파운드, 피트, 화씨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알아볼라? 몰라, 우리 안 쓰는 단위잖아.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뭐만 알면 된다? 어떠한 위치에서 추를 내렸더니 회전하는 날개 때문에 물의 온도가 높아졌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에 얼마나 무게가 되는 추를 어느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되는지 알게 됐다, 모르게 됐다?
알게 됐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일단 우리가 생긴 모양이 어차피 이걸 다 봤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 열을 만들어내는 구조만 좀 살펴보면 지금 일단 첫 번째 뭐 한다? 추를 떨어뜨린다. 맞죠? 자, 추를 떨어뜨리면 자, 봐봐.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회전날개가 숭 하면서 올라가겠지. 맞죠? 자, 그래서 날개가 회전하게 되고 날개와 물에 무엇이 생깁니까? 마찰이 생깁니다. 온도가 높아진대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알아낸대요. 맞죠?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뭐 알 필요 없잖아. 왜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단위를 뭘로 바꿔줬을까요? 섭씨랑 높이 센티미터 다 바꿔줬을 겁니다. 안 바꿔줬잖아. 그럼 몰라도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까지인지는 맞죠? 대신에 숫자는 뒤에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면 뭐 하면 돼? 찾아가서 다시 보면 되지. 맞죠?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지금 회전날개 실험 장치야. 자, 회전날개 실험 장치를 왜 만들고 싶었는데 오, 뭐야? 회전날개 실험 장치가 알 수 있는 것만 바로 뭔데 특정한 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료 얼마인지가 궁금했고 이 장치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줄의 실험 한번 봅시다. 생긴 모양은 아니까 자, 물통 외부에 있는 추를 낙하하면 물통 외부에 있는 추를 낙하하면 회전날개가 회전하고요. 물과 날개 마찰로 인해서 물의 온도 높아진다. 이렇게 요게 이제 이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참, 요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 같은 거 할 때 특히나 과학 지문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기술 지문에서도 그렇고 어떤 내가 생소한 물건이나 아니면 기술 같은 거 있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 원리나 과정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무조건 얘기해 줘야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작동 원리나 과정 나오면 어떻게? 딱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순서대로 1, 2, 3, 4 무슨 말인지 있죠? 이거는 아까 정리하던 나열 방식이랑 좀 다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문단. 줄의 실험은 특정 공간 안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며 서로 다른 에너지 형태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다는 연력학 제1법칙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못 배웠기 때문에 자, 연력학 제1법칙은 뭐랑 똑같은 의미다? 특정 공간 안에서 에너지의 총량 일정하다. 요거랑 요건 똑같은 말이다. 그냥 중2 때 배우나 3때 배우나 이럴 겁니다. 이게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거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조만간 어디로 내려갈 거야? 밑으로 떨어질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이만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자, 그럼 이 위치에 있는 애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예를 들어서 쭉 타고 여기까지 내려왔어.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거거든. 자, 그럼 얘는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에너지 다 어디로 갔는데? 여기에서 뭐로 쓰였어? 운동 에너지로 쓰였거든. 그래서 높게 있으면 있을수록 막 내려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롤러코스터 타면 맞죠? 자 그게 뭐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으면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마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에너지의 손실이 생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여기로 내려가면 쏙 사라진 거잖아. 어디로 사라졌는데? 운동 에너지로 사라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는 이걸로 바뀐 거지 사라진 게 아닌 거야.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에너지 총량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겠죠? 자 물론 줄이 에너지라는 개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 그 줄은 뭘 알고 싶은 거야? 어떠한 작업을 해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연료가 필요한지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근데 연료가 작업이라고 하는 거 운동 에너지잖아. 어떠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마치 뭐인 거야?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을 실험으로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야. 근데 그때 몰랐던 거지. 에너지란 말이 없어서. 이해되죠? 자, 에너지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여 사용한 것은 줄의 실험으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뒤랍니다. 자, 하지만 줄의 실험으로 열이 에너지라는 것이 입증된과 동시에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도 전체 양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똑같은 말이야. 맞죠? 이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거까지 다 그냥 공짜야. 맞죠? 근데 아까 내가 대용지식 얘기했으니까 다 공짜다. 그치? 자, 그 후 열이 일로 변환되는 것과 같이 전기, 빛, 소리 등 다양한 에너지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되고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기 에너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그렇죠? 자, 이를 기초로 현대 과학자들은 다양한 에너지를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연의 서로 다른 에너지들을 동일한 에너지 기호로 표현하며 에너지들이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줄의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 줄의 실험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의. 자, 줄의 실험의 의의는 뭐가 있는데?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에너지는 변환이 가능하다 라는 걸 알게 됐죠. 이거 정도가 이제 의미겠지. 그럼 선생님 저 이거밖에 정리 안 했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거 물어보면 어떡해요? 읽으면 되지. 맞죠? 이거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문제 잘 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 거야. 알겠죠? 자, 지금 시간 조금 오래 걸렸는데 요거 오늘 했던 요 두 개 지문이 있다. 그쵸? 방금 읽었던 줄이랑 그 다음에 국제법 요거 문제 풀고 매길 수 있으면 매겨도 되고 아니 매기세요. 웬만하면. 알겠죠? 문제 풀고 매기고 쉬는 시간 가지고 해서요. 언제 시작할 거냐면 8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8시 20분에. 자, 시작. 화장실 급한 사람 화장실 갔다 와서 해도 돼요.